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BMW에서 25년을 바친 수석 엔지니어였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BMW 사람이었습니다. 3대에 걸친 자동차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46살 재취업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가 침체기라 갈 곳이 없었죠. 폭스바겐도 벤츠도 아우디도 전부 구조조정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를 원한다고 했죠. 처음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자동차라니. 독일 엔지니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뒤 그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울산 공장을 처음 봤을 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25년간 일했던 BMW보다 더 거대하고 더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배터리 기술을 확인했을 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이 10년은 뒤처져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그를 해고했던 옛 상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한국 자동차를 세계에 소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이 버린 인재가 어떻게 한국에서 다시 일어섰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했던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지금은 한국 울산에서 살고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2024년 3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했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BMW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파워트레인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였죠. 아버지도 BMW에서 32년을 근무하셨고 할아버지는 2차 대전 직후 BMW 재건에 참여하셨습니다. 3대에 걸친 자동차 가문이었어요. 베버 집안에서 BMW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날 아침 회사에서 긴급회의 소집 메일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비아디라는 회사가 독일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죠. BMW의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경영진은 비용 절감을 선택했습니다. 5,0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제 이름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 제 직속 상사였던 그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르쿠스, 자네의 기여에 감사하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25년의 헌신이 단 두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엘리자베트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한마디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아들 루카스가 아버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뮌헨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BMW 본사 건물에 불빛이 켜져 있었죠. 30년 가까이 바라봤던 그 불빛이 그날따라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재취업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죠.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가 위기였으니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걸요.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이죠.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 벤츠, 아우디, 포르쉐. 독일의 모든 자동차 회사에 지원했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면접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스 밀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스는 폭스바겐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해고당했다고 하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독일 자동차 산업은 끝났어. 우리가 너무 늦었던 거야. 한스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왔던 독일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와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불안해했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루카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낼 거냐고 물었죠.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들 루카스는 뮌헨 공대 기계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겠다던 아이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해고당한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있었어요. 낡은 설계 도면들이었죠. 970년대 BMW 엔진 설계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직접 그리셨던 거예요. 도면 위에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베버 가문의 자부심. 이 글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우리 가문의 자동차 역사가 저에게서 끝나게 생긴 거였죠.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무심코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독일 회사들은 전부 채용 동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채용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한국 회사였어요. 유럽 출신 경력 엔지니어 우대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한국 자동차라니. 독일 엔지니어가 거기까지 가서 일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채용 공고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내가 정말 한국까지 가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 채용 공고를 들여다봤습니다. 현대자동차. 솔직히 말하면 한국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1990년대에 값싼 소형차를 만들던 회사라는 인상 정도였죠. 독일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 자동차는 진지한 경쟁 상대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인터넷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가 유럽에서 각종 상을 휩쓸고 있었거든요. 2023년 독일 올해의 차 후보에도 올랐더군요. 기아 EV6은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자동차가 이렇게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유튜브에서 현대차 울산 공장 영상을 찾아봤어요. 화면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공장 부지, 최첨단 로봇 라인, 엄청난 생산 규모.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이라고 했죠. BMW 뮌헨 공장보다 몇 배는 커 보였습니다. 그때 링크드인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서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현대자동차 글로벌 인재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베버 씨의 경력을 인상 깊게 봤다며 화상 면접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죠. 영어로 된 정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연락이 온 겁니다. 독일 회사들은 이력서조차 안 받아주던 때였는데 한국 회사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였죠. 하지만 바로 답장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고민이 됐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낯설었어요. 유럽에서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가야 하는 곳이었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트가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BMW가 추가 구조 조정을 발표한 겁니다. 이번엔 3,000명을 더 감축한다고 했어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였죠.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빠르게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날 현대차는 유럽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죠. 두 기사를 번갈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김서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상 면접에 응하겠다고요. 일주일 뒤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한국과의 시차 때문이었죠. 아내가 잠든 뒤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3명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김서연 채용 담당자, 박준혁이라는 전기차 개발팀장, 그리고 강태호 부사장이었습니다. 강태호 부사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베버 씨, 이력서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BMW에서 25년이면 대단한 경력이죠.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과 전문 분야에 대해 설명했어요. 파워트레인 개발, 엔진 효율화, 품질 관리 시스템.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박준혁 팀장이 기술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견, 유럽 시장의 충전 인프라 현황, 독일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호도.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한국 엔지니어인가 싶을 정도였죠. 면접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끝날 때쯤 강태호 부사장이 말했어요. 베버 씨,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을 원합니다. 유럽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에 와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진심 어린 제안을 받다니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건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족은요? 친구들은요? 46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강태호 부사장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화상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뮌헨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전혀 다른 세상. 하지만 어쩌면 제게 남은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제 말을 듣더니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한국이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저도 알아요. 갑작스럽다는 거. 하지만 독일에는 기회가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엘리자베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 해요. 우리 삶이 여기 있잖아요. 루카스는요? 친구들은요?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요?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뮌헨에 있었죠. 엘리자베트는 시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루카스는 뮌헨 공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추억도 전부 이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독일에 남아서 뭘 하겠어요. 46살 실업자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 루카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루카스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죠. 아버지, 정말 한국까지 가야 해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다만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엘리자베트와 크게 다퉜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다가 그녀가 침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은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친구 한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는 제 상황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마르쿠스, 나라면 갈 것 같아. 여기 남아서 뭘 하겠어.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독일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한스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독일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걸까요? 저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 위기라는 키워드로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폭스바겐 공장 폐쇄 검토, 벤츠 전기차 판매 부진, 아우디 대규모 감원. 하나같이 암울한 내용이었어요. 반면 한국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객관적으로 봐도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김서연에게 답장을 보내야 할 시간이 됐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거의 손대지 않았던 방이었죠. 책장에는 자동차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젊은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BMW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 옆에는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3대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갓 입사한 신입 엔지니어였죠.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아버지라면요? 이상하게도 답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 모두 도전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BMW를 다시 세우셨고 아버지는 석유파동 시기에 회사를 지켜내셨죠. 두 분 다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트에게 다시 말했어요. 당신 없이는 안 가겠소.
하지만 나는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1년만요. 1년 뒤에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할게요. 엘리자베트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1년이에요.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돌아와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김서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되고 나서 출국까지 한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짐을 꾸리고 이런저런 행정 절차를 밟았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46해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지하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있었죠.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오래된 만년필, 그리고 두꺼운 설계도면 뭉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직접 그리셨던 엔진 설계도였습니다. 972년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도면 한쪽 구석에 아버지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베버 가문의 자부심, 독일 기술의 정수.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엔진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셨던 거예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던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쫓겨났어요. 3대에 걸친 가문의 역사가 제 손에서 끝나버렸죠. 이제 저는 한국으로 가요.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아시아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하실 바닥에 주저앉아서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눈물을 닦고 다시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신 엔진 단면도였어요. 굉장히 정교했죠. 50년도 더 된 도면인데 지금 봐도 아름다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건 BMW라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자동차 그 자체였죠. 엔진의 작동 원리, 기계의 정밀함, 기술의 아름다움. 그게 아버지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BMW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동차를 사랑했던 거예요. 좋은 차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 그건 독일에서만 펼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털어낼 순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거든요. 친구 한스를 만났습니다. 뮌헨 시내의 오래된 맥주집이었어요. 30년 가까이 다녔던 곳이죠. 한스는 이미 술이 좀 취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야. 응, 다음 주에 출발해. 한스는 맥주잔을 비우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럽다. 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여기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 한스의 상황은 저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해고당한 뒤로 재취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내와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아이들과도 연락이 뜸해졌다고 했죠. 한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25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답을 몰랐어요. 그냥 시대가 변한 거겠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거고요. 한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르쿠스, 한국에서 잘해. 제발 성공해줘. 내가 성공하면 나도 희망이 생길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한스를 위해서라도 실패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출국 전날 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독일 요리를 해줬어요. 슈바인의 학센과 자우어크라우트. 아마 한동안 못 먹을 음식이었죠.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아들의 말에 목이 메었어요. 고맙다, 루카스. 너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해. 엘리자베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뮌헨의 불빛이 보였어요. 46년간 저와 함께했던 도시.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곳.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의 설계도를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한국에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을 품고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베버 가문의 자부심. 그 글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지켜봐 주세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2024년 5월 중순이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좁은 좌석에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도착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낯선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베버 씨.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최유나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현대차 글로벌 인재팀 소속으로 제 한국 적응을 도와줄 담당자라고 했습니다. 최유나 씨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긴 비행 고생 많으셨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피곤함을 잠시 잊게 해줬습니다.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탔어요. 서울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였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네온사인, 빽빽한 아파트 단지. 뮌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역에서 내려 KTX를 탔습니다. 울산까지 가는 고속열차였죠. 최유나 씨가 설명해줬어요. KTX는 한국의 고속철도예요.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빠르더군요. 독일 IC 열차와 비슷한 속도였지만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최유나 씨가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설명해줬어요. 한국 음식, 문화, 업무 방식.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줬죠. 한국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엔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그 단어가 재미있었어요. 독일은 정반대거든요. 그린틀리히, 즉 철저하게가 우리 문화죠.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게 중요하다고 배워왔어요. 2시간 만에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현대차에서 보낸 차였죠. 아이오닉 6라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차였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실내 디자인에 놀랐습니다. 세련되고 미래적이었거든요. BMW 전기차 내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좋아 보였습니다. 30분 정도 달려 현대차 울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내리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장 부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서 물류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최유나 씨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이에요. 연간 150만 대 이상을 생산하죠. 150만 대. 엄청난 숫자였어요. BMW 뮌헨 공장은 연간 25만 대 정도를 생산했거든요. 6배나 많은 규모였습니다. 공장 로비에서 박준혁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상 면접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죠. 직접 보니 더 인상 깊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차분한 분위기. 전형적인 엔지니어 스타일이었어요. 박준혁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베버 씨, 드디어 만나 뵙네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의 악수는 힘있고 따뜻했어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공장 투어가 시작됐어요. 프레스 공정, 차체 공정, 도장 공정, 조립 공정. 박준혁 팀장이 직접 안내해줬죠. 모든 게 첨단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로봇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화 수준이 BMW보다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었어요. 박준혁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하셨던 것과 비교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입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박준혁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내일 배터리 연구소를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진짜 자랑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오늘 본 풍경들이 맴돌았죠. 한국을 과소평가했었구나. 25년간 독일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한국 자동차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였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베버 가문의 자부심. 그 글귀가 다르게 보였어요. 자부심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겠죠. 한국에서 새로운 자부심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 첫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현대차 연구소 건물은 울산 공장 옆에 있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서 사원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전기차 개발팀은 5층에 있었어요. 박준혁 팀장이 직접 자리를 안내해줬습니다. 넓은 오픈 오피스였어요.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분위기가 BMW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활기차고 빠른 느낌이었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 쪽이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과 필요한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최윤아 씨가 와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사내 시스템 사용법, 메일 설정, 회의실 예약 방법. 모든 게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처음엔 막막했어요. 오전에 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10명 남짓한 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박준혁 팀장이 저를 소개했죠. 모두 박수를 쳐주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는 전부 한국어였습니다. 최윤아 씨가 옆에서 통역해줬어요. 하지만 회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도 많았죠. 독일 회의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독일에서는 한 사람씩 순서대로 발언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했거든요. 여기선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회의 중에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 대한 거였죠. 최윤아 씨가 통역해줬지만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더군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준혁 팀장이 다가왔어요. 베버 씨,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신입사원처럼 적응해야 하다니요. 오후에는 기술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전부 한국어였어요. 최윤아 씨가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줬지만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기술 용어들이 독일이나 영어권과 달랐거든요. 저녁 때 야근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에서는 6시면 거의 모든 사람이 퇴근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8시가 넘어도 절반 이상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박준혁 팀장이 물었습니다. 베버 씨, 오늘 저녁 회식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회식. 최윤아 씨에게 들었던 단어였어요. 팀원들끼리 저녁 먹고 술 마시는 자리라고 했죠. 회식 장소는 근처 삼겹살집이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죠. 테이블 가운데 불판이 있고 거기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줬어요. 상추에 싸서 먹으라고, 소주는 이렇게 따르는 거라고.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대화에 끼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들 한국어로 웃고 떠드는데 저만 동떨어진 느낌이었죠. 술자리가 길어졌어요. 2차, 3차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문화였죠. 자정이 넘어서야 숙소에 돌아왔어요. 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빠른 회의, 야근, 회식.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니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회의에서 박준혁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 안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손을 들었어요. 최윤아 씨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이 프로젝트 규모라면 최소 6개월은 필요해요. BMW에서는 이런 규모면 1년 이상 잡았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박준혁 팀장이 말했습니다. 베버 씨, 한국에서는 3개월이 기준이에요. 더 빨리도 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속도보다 품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두르다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손해예요. 박준혁 팀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준혁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베버 씨, 의견은 감사해요. 하지만 여기는 독일이 아니에요. 우리 방식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틀린 건가요? 25년 경력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에게 전화해서 돌아가겠다고 말할까 고민했어요. 창밖으로 울산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독일보다 별이 덜 보였죠.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회사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박준혁 팀장과의 충돌 이후로 팀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팀원들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저만 따로 노는 느낌이었죠. 최윤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베버 씨,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박준혁 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베버 씨, 내일 시간 좀 내주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혁 팀장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공장 부지를 벗어나 20분쯤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현대차 배터리 연구소였습니다. 최신식 건물이었죠. 외부에서 보기엔 특별할 게 없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지하 연구실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배터리 셀 테스트 장비, 열화상 카메라, 각종 계측 기기. BMW 연구소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동료 한 명을 소개해줬어요. 정민호 연구원이었습니다. 배터리 전문가라고 했죠. 정민호 연구원이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설명은 명쾌했어요. 베버 씨, 이게 우리의 차세대 배터리 셀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기존 대비 40% 높아요. 40%요. 엄청난 수치였어요. BMW가 개발 중이던 차세대 배터리는 20% 개선이 목표였거든요. 정민호 연구원이 계속했습니다. 충전 속도도 획기적으로 빨라졌어요. 1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10분에 300km.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이 25분에 200km 정도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민호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와 고체 전해질 기술을 결합했어요. 이건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거든요. BMW 재직 시절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경계했지만 한국은 그냥 따라오는 업체 정도로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정민호 연구원이 다른 것도 보여줬어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이었죠. 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시스템 구조를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어요. 굉장히 정교했거든요. 열 분산 효율이 기존 대비 30% 이상 높아 보였습니다. 이건 누가 설계했죠? 정민호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저희 팀이요. 3년 동안 연구했어요. 3년. BMW에서 비슷한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5년은 걸렸을 겁니다. 박준혁 팀장이 제 옆으로 왔어요. 베버 씨,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왜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었어요. 집중력과 효율성이 극대화된 결과였던 거죠. 독일이 5년 걸리는 걸 한국은 3년에 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25년 경력을 믿고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점심시간에 박준혁 팀장과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연구소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면서요. 박준혁 팀장이 물었습니다. 베버 씨,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문이 막혔거든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박준혁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베버 씨 경험은 정말 소중해요. 유럽 시장을 당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를 뽑으신 거죠?
제 경험이 여기서 통할까요? 박준혁 팀장이 대답했어요.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죠. 독일 소비자들은 한국 차를 아직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제가 적응을 못해서 충돌이 있었죠. 박준혁 팀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베버 씨 의견도 맞아요. 속도와 품질 둘 다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잘 조율하면 됩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창밖으로 울산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방향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5년 경력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배우는 자세로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도를 꺼냈어요. 베버 가문의 자부심.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자부심은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라는 걸요.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한 뒤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고 배우려는 자세로 업무에 임했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 엘리자베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무겁고 차가웠죠. 마르쿠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엘리자베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2달이 됐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계속했어요. 당신 없이 혼자 집을 지키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루카스도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나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에요. 당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줘. 적응하고 나면 당신도 한국으로 올 수 있어. 엘리자베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적응이요. 언제까지요? 당신은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나는요.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의 고통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거든요. 엘리자베트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이러다 우리 정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이혼. 그 단어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숙소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23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루카스를 낳고 기르며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넘겼죠. 그런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니요. 다음 날 출근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회의 중에도 아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혼. 이혼. 그 단어가 계속 울렸죠. 박준혁 팀장이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베버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업무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담당한 열관리 시스템 설계에서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제가 독일 방식으로 계산했는데 한국 부품 사양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엉망이었죠. 박준혁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베버 씨,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정이 밀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5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다니.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죠. 아무튼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 소주를 반병 넘게 비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운 거라곤 소주 마시는 것뿐인 것 같았어요.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났습니다. 46살의 낯선 땅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내와 멀어지고 아들과도 소원해지고 업무에서도 실패하고 모든 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베버 가문의 자부심. 그 글귀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무슨 자부심이요? 저는 실패자예요. 독일에서도 쫓겨났고 한국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창밖으로 울산의 밤이 보였습니다. 공장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저는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걸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자베트에게 전화하려다가 그만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신 아들 루카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루카스 아버지야. 잘 지내니? 한참 뒤에 답이 왔어요. 네, 아버지. 학교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거기는 어때요? 그 짧은 메시지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독일로 돌아가야 하나?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직장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돌아가봤자 상황은 똑같을 겁니다. 아니, 더 나빠질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남아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적응도 못하고 업무도 못하는데.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막혀 있고 뒤로 가도 막혀 있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마르쿠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아버지, 죄송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면서 잠든 모양이었죠.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어두운 시기에 뜻밖의 사람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동수. 울산 공장의 베테랑 기술자였어요. 40년 넘게 현대차에서 일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했죠.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었거든요. 요즘 팀원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죠. 이동수 기술자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베버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나도 그런 얼굴 해본 적 있어요. 힘들 때 그런 얼굴 나와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동수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 저랑 잠깐 걸어요. 공장 구경시켜 줄게요. 식사 후 함께 공장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을 지나면서 이동수 기술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973년이었어요. 맨 땅에 공장 지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때 현대차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폰이라는 작은 차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한국이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 이동수 기술자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 안 했어요. 밤새워 일하고 실패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50년 지났어요. 지금 보세요. 세계 최대 공장이에요. 그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베버 씨, 당신 지금 힘들죠? 나도 알아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동수 기술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에 그분이 작은 차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폰이에요. 내가 처음 만든 차. 지금 보면 장난감 같죠? 근데 그때는 이게 우리의 전부였어요. 이 작은 차에 모든 걸 걸었어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작고 투박한 차였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선 젊은 이동수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죠. 베버 씨, 당신은 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서 왔어요. 이동수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25년 일했죠. 그 경험 다 같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70대 노인 앞에서 울었어요. 이동수 기술자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냥 옆에 서서요. 한참 뒤에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창피하네요.
아니에요. 울어도 괜찮아요. 남자도 울어야 해요.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베버 씨, 한국의 정이라는 말 알아요. 정. 들어본 것 같았어요. 정은 마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마음. 시간이 지나면 정이 생겨요. 그럼 가족이 돼요. 이동수 기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정 쌓으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직 시간 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엘리자베트, 미안해요. 당신 힘든 거 알면서 아무것도 못 해줘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마르쿠스, 나도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서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더 노력할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꼭 자리 잡을게요. 오랜만에 아내와 길게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루카스 이야기도 했어요. 전화를 끊을 때 아내가 말했죠. 마르쿠스, 당신 할 수 있어요. 믿어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박준혁 팀장을 찾아갔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적응을 못해서 문제가 많았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박준혁 팀장이 빙긋 웃었습니다. 베버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해봐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박준혁 팀장이 중대 발표를 했어요. 몬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내려왔습니다. 유럽 시장 전략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럽 시장은 현대차에게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아시아와 북미에서는 성공했지만 유럽에서는 아직 점유율이 낮았죠. 박준혁 팀장이 계속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독일 시장 공략입니다. 독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프리미엄 전기차를 개발하는 거예요. 독일. 그 단어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베버 씨, 이 프로젝트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독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실수 때문에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다니요. 회의가 끝나고 박준혁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베버 씨, 이건 강태호 부사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당신을 프로젝트 핵심 인력으로 넣으라고요. 강태호 부사장이요. 네. 부사장님이 당신 가능성을 높이 사고 계세요. 유럽 시장 경험 25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어요. 며칠 뒤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박준혁 팀장, 정민호 연구원,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소개해줬어요. 사라 융 씨예요. 디자인팀 소속이에요. 사라 융. 이름이 독특했어요. 독일식 이름인데 성은 한국식이었죠. 사라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베버 씨. 저도 독일과 인연이 있어요. 알고 보니 사라는 독일계 한국인 2세였어요. 어머니가 독일인, 아버지가 한국인이었죠.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다가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독일과 한국이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양쪽 문화의 장점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녀의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 목표가 설명됐어요. 독일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전기 세단 개발. 벤츠 EQS, BMW i7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했죠. 박준혁 팀장이 말했습니다. 기술력은 우리가 앞서 있어요.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예요. 독일 소비자들이 한국 차를 프리미엄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해요.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은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브랜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품질만으로는 부족해요. 감성적인 연결이 필요해요. 박준혁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베버 씨가 필요한 거예요. 독일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독일인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라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독일에서 자랐는데 항상 정체성 혼란이 있었어요.
외모는 아시아인인데 문화는 독일인이었거든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공감이 됐어요.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낯선 곳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건 같은 거니까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비로소 양쪽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독일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일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저도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독일 엔지니어이면서 동시에 현대차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숙소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엘리자베트, 좋은 소식이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됐어. 독일 시장 공략 프로젝트야. 아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응, 드디어 제대로 된 기회가 온 것 같아. 이번엔 꼭 성공할게. 아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마르쿠스, 잘 될 거예요.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산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팀원은 5명이었어요. 박준혁 팀장이 총괄을 맡았고 저는 유럽 시장 전략과 기술 자문을 담당했죠. 정민호 연구원은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사라 융은 디자인, 그리고 피에르 듀퐁이라는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가 셰시 개발을 맡았습니다. 피에르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르노에서 15년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나왔죠. 유럽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그를 한국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 피에르와 금방 친해졌어요. 같은 처지라 통하는 게 많았거든요. 마르쿠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지. 우린 종종 퇴근 후에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럽의 옛날 이야기, 한국 생활의 어려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첫 달은 콘셉트 개발에 집중했어요. 독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분석했죠. 제가 팀에 설명했습니다. 독일인들은 3가지를 중시해요. 첫째, 품질. 고장나지 않는 차를 원해요. 둘째, 성능. 아우토반에서 달릴 수 있어야 해요. 셋째, 안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차여야 하죠. 사라가 덧붙였어요. 디자인도 중요해요.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한. 독일인들은 과시보다 절제된 아름다움을 좋아하죠. 팀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말했어요. 좋아요. 이걸 바탕으로 콘셉트를 잡아봐요. 우리 기술력에 독일 감성을 입히는 거예요. 밤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힘들지 않았어요. 목표가 명확했고 팀원들과 함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민호 연구원이 배터리 스펙을 제안했어요. 주행거리 600km, 15분 급속 충전으로 300km 주행 가능. 업계 최고 수준이었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열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하면 아우토반 고속주행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설계를 맡을게요. 박준혁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버시 전문 분야죠. 맡겨볼게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간 열관리 시스템 설계에 매달렸어요. BMW에서 25년간 쌓은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죠. 독일 도로 환경, 기후 조건, 운전 습관. 모든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정민호 연구원과 밤늦게까지 토론했어요. 그는 배터리 특성을 설명해줬고 저는 열 분산 방식을 제안했죠. 서로의 전문 분야가 만나 시너지가 났습니다. 민호 씨, 이 설계대로 하면 고속주행에서도 배터리 온도가 최적 범위 안에 유지될 거예요. 정민호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감탄했어요. 대단해요. 이 정도 효율은 처음 봐요. 그 순간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라도 디자인 시안을 가져왔어요. 외관은 절제되고 우아했고 내부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독일인의 감성과 한국의 기술이 조화된 모습이었죠. 사라가 말했어요. 독일 고객들은 차에서 집 같은 편안함을 원해요. 차가운 미래적 느낌보다는 따뜻한 첨단 기술이 필요하죠. 완벽했어요. 팀 전체가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2달째, 초기 콘셉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태호 부사장 앞에서 진행됐죠.
박준혁 팀장이 발표를 맡았어요. 기술 스펙, 디자인 콘셉트, 시장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강태호 부사장이 질문했어요. 독일 시장에서 정말 승산이 있나요? 벤츠와 BMW의 본거지인데.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부사장님, 저는 25년간 독일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현대차 기술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 기술이면 독일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강태호 부사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좋아요. 이 프로젝트 승인합니다. 베버씨 믿어볼게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박준혁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베버씨, 대단해요. 부사장님 설득하기 쉽지 않거든요. 팀원들도 축하해줬습니다. 그날 밤 다 같이 삼겹살을 먹으며 축배를 들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순항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팀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죠. 뭐야, 무슨 일이야? 박준혁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였습니다. 중국 비아디 유럽 시장에 파격 가격 전기차 출시. 현대차의 절반 가격으로 승부. 비아디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였죠. 우리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던 독일 시장에 먼저 진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비아디가 새로운 프리미엄 전기 세단을 유럽에 출시하는데 가격이 우리 예상 모델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같은 시장을 놓고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진 거죠. 박준혁 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가격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강태호 부사장도 참석했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강태호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아디 소식 다들 들었죠. 경영진 일부에서 프로젝트 규모 축소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축소요. 박준혁 팀장이 놀랐습니다. 네.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으니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재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가 축소되면 제가 설 자리도 없어지는 거였어요. 간신히 찾은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정민호 연구원이 말했어요. 부사장님, 우리 기술력은 비아디보다 앞서 있어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강태호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기술은 알아요. 하지만 시장이 문제예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기술 우위도 의미 없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독일 소비자들은 싼 걸 원하지 않아요. 값싼 중국 차를 타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좋은 차예요. 비싸도 좋은 차를 원하죠. 강태호 부사장이 물었어요. 확실해요. 베버씨가 보장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간 독일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비아디가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독일 프리미엄 시장은 뚫기 어려워요. 거기는 브랜드와 품질이 전부거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태호 부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고민하는 눈빛이었죠. 일주일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 전에 팀에서 확실한 전략을 가져와요. 왜 우리가 중국과 다른지, 왜 독일 소비자들이 우리를 선택할지 납득시켜주세요. 회의가 끝났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과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논의했어요. 박준혁 팀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발표하는 거예요. 베버씨, 독일 시장 분석을 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독일 시장 데이터, 소비자 조사, 경쟁사 분석.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엘리자베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마르쿠스,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좀 바빠.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아내의 따뜻한 말에 힘이 났습니다. 팀원들도 밤새워 작업했어요. 정민호는 기술 스펙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사라는 디자인 시각 자료를 만들었죠. 피에르도 셋이 성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어요.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서로를 믿었죠. 발표 전날 밤 박준혁 팀장이 말했어요. 내일이 우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하늘에 맡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후회 없도록 해봅시다. 발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강태우 부사장과 임원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엄숙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생사가 결정되는 자리였죠. 박준혁 팀장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개요, 기술 스펙, 개발 일정을 설명했죠. 이어서 정민호가 배터리 기술을 발표했어요.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숫자들이 화면에 떴고 임원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라가 디자인 콘셉트를 보여줬어요. 절제되고 우아한 외관, 따뜻하면서 현대적인 실내. 독일 감성이 녹아든 한국 기술이었죠. 그리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발표 자료를 띄우려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내리고 임원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독일에서 25년 자동차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BMW에서 쫓겨났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무너지고 있거든요. 갈 곳 없어서 한국 왔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창피했지만 진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 무시했습니다.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정민호를 바라봤어요. 여기 배터리 기술, 독일보다 10년 앞섰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디자인, 독일 감성과 한국 기술 합쳤습니다. 이런 거 독일에서 못 만들어요. 그리고 강태우 부사장을 바라봤어요. 부사장님, 중국과 가격 경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기술과 품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 싼 거 안 사요. 좋은 거 사요. 현대차는 좋은 차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저는 이제 현대차 사람입니다. 2차 성공할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잠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태우 부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베버 씨,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예상치 못한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강태우 부사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비아디 뉴스 보고 걱정 많이 했어요. 프로젝트 접을까도 생각했죠. 임원진이 숨을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특히 베버 씨 발표가 인상적이었어요. 강태우 부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독일에서 일한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에 충격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현대차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프로젝트 계속합니다. 중국과 가격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기술과 품질로 승부합니다. 회의실에 환호가 터졌어요. 팀원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박준혁 팀장이 제게 왔어요. 베버 씨, 대단해요. 한국어 발표 누가 시켰어요? 아무도요. 그냥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 진심이 통한 거예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강태우 부사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베버 씨,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결정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숙소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엘리자베트, 우리 이겼어. 프로젝트 계속돼.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죠. 축하해요, 마르쿠스. 당신이 해냈네요. 우리가 해낸 거야. 당신 덕분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승인된 뒤로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팀 전체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목표가 명확해지니 에너지가 폭발했죠. 매일 야근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열관리 시스템 설계를 완성하고 유럽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을 검토했죠. 25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이 시작됐어요. 울산 공장 특별 라인에서 첫 번째 시제차가 조립됐습니다. 직접 생산 현장에 가서 지켜봤죠. 이동수 기술자도 와 있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보러 온 거였죠. 베버 씨, 당신이 만든 차가 저기서 나오고 있네요. 네, 믿기지 않아요. 이동수 기술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폰이 만들 때 나도 저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만든 차가 세상에 나온다. 그 기분 잊을 수 없죠.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날 팀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검은색 세단이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 독일 감성과 한국 기술이 하나가 된 모습이었죠. 박준혁 팀장이 말했어요. 이제 테스트 주행이에요. 베버 씨가 먼저 타보세요. 저요. 네. 독일 도로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검증해야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실내는 사라가 디자인한 대로 따뜻하면서 현대적이었어요.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전기차라 소리가 없었지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테스트 트랙으로 나갔어요. 엑셀을 밟자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가속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했어요. 100km까지 5초도 안 걸렸죠. 코너를 돌 때도 안정적이었어요. 피에르가 설계한 셰시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지면에 착 붙어 있었죠. 고속주행에서 배터리 온도를 확인했어요. 제가 설계한 열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적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죠. 테스트를 마치고 내렸어요. 팀원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완벽해요. BMW 못지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나아요. 환호가 터졌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물었어요. 진짜예요. 독일에서 통할 수 있겠어요. 확신합니다. 이 차라면 독일 소비자들도 인정할 거예요. 그날 밤 축하 회식이 있었어요. 삼겹살집에서 다 같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동수 기술자도 함께했어요. 그가 소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베버 씨, 당신이 만든 차 정말 대단해요. 40년 일했는데 이런 차 처음 봐요. 과찬이세요.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이동수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 접혔어요. 당신이 살린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민호가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베버 씨,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라도 덧붙였어요. 맞아요. 처음엔 독일인 고집이 세서 적응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피에르가 프랑스 억양으로 말했어요. 마르쿠스, 우리 같은 유럽 쫓겨난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빛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인생 뭐 있어.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가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이동수 기술자가 말했던 정.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울산의 별은 뮌헨보다 적었지만 그날만큼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 엘리자베트가 한국에 오겠다고 한 거예요. 전화로 그녀가 말했죠. 마르쿠스,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정말요? 와줄 수 있어요. 네. 휴가를 냈어요. 일주일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처음으로 아내가 제 곁에 오는 거였어요. 일주일 뒤 인천공항에서 엘리자베트를 마중했습니다. 출국장을 나오는 아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반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마르쿠스, 엘리자베트. 공항 한복판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서울까지 이동하면서 아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풍경에 신기해하더군요. 와, 정말 현대적이네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다음 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장과 연구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울산 공장에 도착했을 때 엘리자베트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설. BMW 공장보다 몇 배는 큰 규모에 압도당했죠. 마르쿠스, 이게 다 한 회사 공장이에요. 네.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이에요. 박준혁 팀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현대차의 기술력을 설명해줬죠. 연구소에서는 정민호가 배터리 기술을 보여줬어요. 엘리자베트는 간호사라 기술의 문외한이었지만 정민호의 열정적인 설명에 감동받더군요. 사라와도 만났어요. 같은 독일 배경이라 금방 친해졌죠. 두 사람이 독일어로 수다를 떠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한소희 사장님의 한식당에 갔어요. 제가 자주 가던 곳이었죠. 한소희 사장님이 엘리자베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베버씨 부인이구나. 어서 와요. 잘 왔어요. 엘리자베트가 어리둥절해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야. 한소희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차려줬어요. 갈비찜, 잡채, 김치전, 된장찌개. 아내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호기심을 보였죠. 이게 뭐예요? 갈비찜이야. 먹어봐. 엘리자베트가 조심스럽게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한소희 사장님이 기뻐하며 더 떠줬습니다. 식사 후 한소희 사장님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최윤아가 통역해줬죠. 베버 씨가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우울해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도 많이 들고. 엘리자베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르쿠스, 당신 정말 고생 많았구나. 저도 목이 메었어요. 그래.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여기서 좋은 사람들 만났거든. 다음 날은 관광을 했어요. 울산 바다를 보고 경주 유적지를 둘러봤죠.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천년 역사의 유적들에 엘리자베트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나도 여기 와서 알았어. 서울에서는 경복궁과 명동, 한강을 구경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에 아내가 매료됐습니다. 마지막 날 밤 한강변에서 함께 걸었어요. 엘리자베트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미안해요. 이혼 얘기했던 거. 아니야. 당신 힘들었잖아. 직접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당신이 왜 여기 남으려 했는지. 당신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엘리자베트, 고마워. 와줘서.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쿠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여기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도 응원할게요. 그날 밤 공항에서 아내를 배웅했어요.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줄게. 기대할게요. 아내가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고. 아내가 돌아간 뒤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라는 확신.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요.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양산을 위한 최종 테스트가 진행됐고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인증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도 무사히 넘겼죠. 그리고 드디어 세상에 공개할 날이 정해졌어요.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 유럽 최대의 자동차 박람회였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발표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신차를 공개합니다. 베버 씨가 현지 프레젠터를 맡아주세요. 제가요. 네. 독일 소비자들에게 독일인 엔지니어가 직접 설명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영광이면서도 긴장됐습니다. 고향 땅에서 한국 차를 소개해야 하니까요. 모터쇼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이동수 기술자와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들려주는 현대차의 역사가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자동차 만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열정만 있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포기 안 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빨리빨리가 뭔지 알아요. 빨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가 놀라웠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죠. 자동차, 반도체, 조선, K-팝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민호가 대답해줬어요. 교육이에요. 한국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모든 걸 걸어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죠. 살아도 의견을 보탰어요. 그리고 끈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몰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요. 최윤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의예요. 서로 돕고 함께 가는 문화.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해야 해요. 교육, 끈기, 정. 이 세 가지가 한국을 만든 거구나 싶었어요. 독일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독일은 전통과 품질을 중시해요. 천천히 정확하게. 그게 독일의 강점이었죠. 하지만 변화에는 느렸어요. 전기차 전환에 뒤처진 것처럼요. 한국은 달랐어요.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성장했죠.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 역동성이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양쪽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게 됐어요. 독일의 정교함과 한국의 역동성. 둘이 합쳐지면 무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만든 차가 바로 그 결합이었습니다. 모터쇼 출발 전날 팀원들과 마지막 회식을 했어요. 이동수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베버 씨, 프랑크푸르트에서 잘 해와요. 우리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박준혁 팀장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베버 씨,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어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팀의 핵심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민호, 사라, 피에르, 최윤아. 모두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한소희 사장님이 특별히 도시락을 싸줬어요. 비행기에서 먹으라고요. 독일 음식 맛없을 거야. 이거 먹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면서 창밖에 울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도시.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곳이었죠.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프랑크푸르트에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열정, 한국의 정. 그 모든 것을요.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반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온 느낌보다는 출장 온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모터쇼 준비로 바빴어요. 현대차 부스 설치를 확인하고 발표 리허설을 했죠. 우리 차는 부스 중앙에 전시됐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개막 전날 저녁 혼자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이 차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정민호의 배터리 기술, 사라의 디자인, 피에르의 셰시, 그리고 제 열관리 시스템. 팀 전체의 땀과 노력이 결집된 결과물이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르쿠스. 돌아보니 클라우스 슈미트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해고했던 전 상사였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클라우스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 현대차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클라우스가 우리 차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살펴보더군요. 좋은 차 같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클라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르쿠스, 그때 일은 미안하게 생각해. 나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 알아요. BMW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 부문은 중국에 밀리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불안해. 클라우스의 눈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씨,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이제 앞만 봐요. 그래, 그게 맞아. 자네가 여기서 성공하길 바라네. 의외의 말이었어요.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응원해주다니요. 고맙습니다. 클라우스가 떠난 뒤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1년 전 저를 쫓아냈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하지만 복수심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클라우스도 독일 자동차 산업도 시대의 변화에 휩쓸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현대차 부스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수백 명의 관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25년간 독일 자동차를 만들었고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독일인이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화제가 된 모양이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는 독일 감성과 한국 기술이 만난 결과물입니다. 저와 제 팀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기술 스펙을 설명했어요. 배터리 성능, 주행거리, 충전 속도, 안전 기능. 모든 수치가 업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이 차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독일인으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엔 드문드문하더니 점점 커져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됐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쏟아냈죠. 베버 씨, 왜 한국 회사로 옮기셨나요? 베버 씨,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베버 씨, 현대차가 독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한 피로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한국에 전화했어요. 박준혁 팀장이 받았습니다. 팀장님, 발표 잘 끝났어요. 알아요. 생중계로 봤어요. 대단했어요, 베버 씨. 전화기 너머로 팀원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편히 잠들었어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모터쇼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현대차, 프리미엄 전기차로 독일 시장 정조준. 독일 출신 엔지니어가 이끈 혁신. 벤츠와 BMW를 위협하는 한국의 도전. 기사마다 제 이름이 언급됐어요. 마르쿠스 베버, 독일이 버린 인재가 한국에서 빛났다. 그런 제목들이 붙었죠. 모터쇼 마지막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루카스였어요. 뮌헨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기차를 타고 온 거였죠. 루카스. 어떻게 여기까지? 아버지 발표 영상 봤어요.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들과 포옹했습니다. 반년 넘게 못 봤던 아이였어요. 키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와 함께 부스를 둘러봤어요. 아들이 차를 유심히 살펴보더군요. 기계공학과 학생답게 세부 사항에 관심을 보였죠. 아버지, 이 배터리 쿨링 시스템 누가 설계했어요? 내가 했어. 루카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이거 엄청 정교한데요. 아들에게 인정받는 느낌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에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루카스가 물었어요. 아버지, 한국 어때요? 좋아.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들 만났어. 배울 것도 많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으로 봤는데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독일에서 해고당했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루카스, 미안해. 아버지가 갑자기 멀리 가버려서. 아니에요.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아버지가 옳은 선택을 한 거였어요. 아들이 어른스러워져 있었어요. 루카스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곳 보고 싶어요. 그래, 꼭 와. 좋은 사람들 소개해줄게. 모터쇼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팀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베버 씨, 수고했어요.
환영해요, 베버 씨. 모두의 웃는 얼굴을 보니 집에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호 부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베버 씨,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사전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강태호 부사장이 미소 지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현대차가 유럽의 기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예요. 거기 센터장으로 가실 의향이 있어요. 센터장이요? 네. 유럽 시장 전략과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베버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큰 제안이 올 줄 몰랐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요. 숙소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엘리자베트, 큰 제안이 왔어. 독일에 현대차 기술센터가 생기는데 거기 센터장으로 가래.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독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응. 하지만 한국 본사와 계속 협력하는 거야. 독일과 한국을 오가면서 일하게 돼. 그거 좋은 거잖아요. 가족도 다시 함께 살 수 있고. 그래. 그래서 고민이야. 받아들일까? 엘리자베트가 웃었어요. 마르쿠스, 당신이 그렇게까지 인정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아내의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강태호 부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태호 부사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환영해요, 센터장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현대차 유럽기술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센터장이라는 직함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매일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함께였어요. 엘리자베트와 루카스가 프랑크푸르트로 왔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됐습니다. 루카스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와 같은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였죠. 베버 가문의 자동차 역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동수 기술자의 은퇴식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현대차에서 일한 그분이 드디어 쉬게 되는 거였죠. 당연히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울산에 도착하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거대한 공장, 분주한 사람들, 역동적인 에너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마치 어제 떠난 것 같았습니다. 은퇴식은 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수백 명의 직원이 모였습니다. 박준혁 팀장, 정민호, 사라, 피에르, 최윤아. 모두 와 있었죠. 이동수 기술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백발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로 42년 현대차 생활을 마칩니다. 폰이 한 대로 시작해서 세계 최대 공장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 함께 가는 법, 그리고 정을 나누는 법. 현대차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이동수 기술자가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르쿠스 베버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놀랐지만 일어나서 앞으로 갔습니다. 이동수 기술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베버 씨는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입니다.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베버 씨, 당신은 이제 현대차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잊지 마세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동수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길고 따뜻한 박수였어요. 은퇴식이 끝난 뒤 팀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삼겹살집이었죠. 박준혁 팀장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베버 씨, 독일에서 잘 지내고 있죠? 네. 덕분에요. 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정민호가 웃었어요. 우리가 만든 차 유럽에서 잘 팔린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사전 주문만 10만 대가 넘었어요.
대성공이에요. 사라가 말했어요. 베버 씨, 우리 같이 일해서 정말 좋았어요. 독일과 한국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분이에요. 과찬이에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피에르가 프랑스 억양으로 덧붙였어요. 마르쿠스, 우리 유럽 쫓겨난 사람들이 한국에서 성공했네.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야. 열심히 한 거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저와 이동수 기술자만 남았습니다. 이동수 기술자가 말했어요. 베버 씨, 은퇴하고 뭐 할지 생각해봤어요. 뭐 하실 건데요? 손자들이랑 놀려고요. 그리고 가끔 공장 구경 올 거예요. 내가 만든 차들 보러요. 그분이 저를 바라봤어요. 베버 씨, 당신도 언젠가 은퇴할 거예요. 그때 뒤돌아보면 오늘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울산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기가 제 두 번째 고향이 됐어요. 이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새로운 꿈을 이뤘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도가 생각났어요. 베버 가문의 자부심.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부심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용기. 함께 가는 사람들과 나누는 정. 그게 진짜 자부심이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